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분기에 상장사 실적이 지금 속속들이 다 나오고 있고 마무리 국면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2분기가 되면 실적 개선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 마무리 국면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치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한 수치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네.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흐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은 그래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그다음에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한 60%가 줄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9년 1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죠. 그때 1분기보다 더 나쁜 실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빴던 거는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두 가지 분야가 굉장히 나빴죠. 첫 번째는 이제 정보기술,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 여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중국의 그 리오프닝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정보기술 쪽 분야,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는 굉장히 좀 흐렸고요. 흐렸다기보다는 비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분야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만 한 6조 5천억 원 정도를 냈으니까 이게 토요타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업종은 좋았는데 이제 워낙 반도체 쪽하고 제조업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동기 대비죠. 전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뭐 60%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업체들도 사실은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42%, 네. 그다음에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26%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명하죠. 워낙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던 게 제일 큰 영향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이 뭐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리오프닝형을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원가도 올라가겠죠. 거기다 이제 판매 관리비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이익 측면에서 감소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모두가 실적치가 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 네네. 사실 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또 끌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좋지 네네. 못했고 네. 자동차 쪽은 지금 살펴보면 그래도 1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한 반도체와 또 자동차 쪽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경기가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급속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아직도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어떤 흐름 같은 경우도 약간씩 보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2분기, 3분기에 갑자기 턴어라운드해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요 휴대폰이라든지 PC 수요가 급작스럽게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HPC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챗 GPT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 연산에 쓰이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서버에 쓰이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이제 조금씩 교체 수요가 다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요. 일단 반도체 수요 같은 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업황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아무래도 3분기 정도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 눈에 띄는 어떤 실적 개선은 역시 4분기가 좀 지나야지 사실 반도체 업황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좋았죠. 이제 그 좋았던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엔데믹이 되면서 막혔던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그 원활하게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체됐던 어떤 공급 수요율이 굉장히 막 누적됐었잖아요.
주문들이 누적됐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에 풀린 영향들이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고급차 위주로 많이 팔렸습니다. 네. 제네시스라든지 가령 뭐 SUV라든지요.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전기차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환율의 영향도 물론 있겠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지금 자동차 업종이 1분기에 그렇게 호실적을 거뒀던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네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네네네. 올해 살펴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조금 올라선 모습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급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형 중형차 위주의 판매였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사실은 고급차, 제네시스를 위주로 한 고급 네. 라인에 좀 치중을 한 덕분, 그다음에 SUV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죠. 네. 근데 2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팔릴 거다. 네. 계속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업계 그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시선인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2분기까지는 자동차 수요가 좀 폭발하는 때니까 여름을 앞두고 있는 네. 거니까. 뭐 휴가철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성적이 괜찮을 텐데 3분기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사실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3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 부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아니 이제 그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이제 그 전기차 공장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펙 수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들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그 불거지고 있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어떤 배상, 어떤 판결들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담들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빨리 플랫폼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실적, 지금 일본의 어떤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그걸 갖다가 얼마나 연착륙을 시키면서 빨리 전환을 시킬 것인가가 역시 현대 기아차의 앞으로의 어떤 승승장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쯤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짚어주셨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어떻게 잘 전환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 반도체 한파는요, 우리나라 IT 전기전자 업종 전반에 이런 열정도 좀 많이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전략도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좀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뭐 추경호 부총리는 사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생명줄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반도체가 좀 나아져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텔 CEO가 5개월 만에 우리나라 찾게 되면서 네. 또 삼성 여러 경영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근데 메모리 시장의 한계가 뭐냐면은 사실은 먼저 생산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지극히 경기 민감한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시스템 반도체로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70%고 메모리 반도체가 30%입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경기 어떤 순환을 갖다 덜 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시스템 그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재고 부담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삼성 쪽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20여 개 그 회사의 CEO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그 CEO들을 만난 이유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로의 어떤 전환, 그다음에 그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에서 하나는 나온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전쟁은 반도체 전쟁은 메모리도 메모리지만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좁혀서만 얘기하면은 TSMC와 삼성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TSMC하고 삼성이 추구하는 전략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갖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바시피 뭐 30%를 올린다, 뭐 10%를 올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역시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미국에도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우위를 어떻게든지 점해야 된다. 주요 AA를 통한 3나노 뭐 이런 쪽에 그게 이제 TSMC보다 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어떤 싸움이 네. 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성패를 갖다가 어느 순간엔 가르겠죠. 근데 진짜 현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시장에서 약간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애플이 3나노 파운드리 이를 갖다가 TSMC에 한 90%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고 오늘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삼성이 이 부정적으로 놓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 이건 좀 좀 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는 TSMC가 건데 너무 이거- 우위를 예, 예. 점한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긍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애플이 네. 3나노의 그 TSMC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10% 갖고 퀄컴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막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회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삼성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건 AMD도 이미 삼성하고 뭐 일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아니면 삼성하고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다는 어떤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일종의 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앞으로 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지금 경영진이 시스템 반도체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는 네.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PC 시장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뭐 인공지능, 챗GPT, 머신러닝 이런데 이제 앞으로 지능형 그 메모리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HPC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순환에 대해서 약간 좀 덜 민감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향해야 될 목표들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어떻게든지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HPC 이쪽 그 반도체 쪽으로 더 강점을 갖는 기술 격차를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주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 4분기부터는 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5월에 이런 또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뭐 네네.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예. 5월 첫날만 해도 안 팔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네네. 지금 시장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이 격언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 이렇게 내놨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실까요? 글쎄요, 뭐 주가 전망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내놨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거를 갖다가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보신 적이 역사상 없으시군요. 본 적이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가 과연 얼마까지 가느냐도 물론 중요한 변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실익은 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렇죠. 이런 가운데 사실 2차 전지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네. 1월에서 4월까지 좀 질주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도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고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2분기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할 때 네. 항상 똑같은 성적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좀 네. 쉬기도 하고 좀 빨리 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의 진짜 그 앞으로의 몇 년을 이끌어나갈 가장 주력 품목이 뭐냐. 그거는 바로 2차 전지 쪽이란 얘기를 갖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죠. 가령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쇼미더머니, 우리 지금 당장 실적을 보여주는 게 뭐냐? 어떤 섹터가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현재 요 배터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 과잉 그렇게 좀 불안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렇게 네.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10년, 20년치 수주를 미리 안고 있어요. 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그 몇십조 단위의 수주액을 갖다가 안고 있습니다. 가령 뭐 에코프로비엠만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그 20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3,800억이었잖아. 올 1분기 성적이 얼마예요? 5,800억입니다. 오, 2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잉 투자다? 물론 이제 너도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은 네. 하지만은 지금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과잉 투자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그 회사들이 그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늘리는 이유는 이미 받은 수주 잔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늘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고평가 논란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가령 뭐 로봇 같은 경우 몇십억짜리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가령 뭐 퍼에 70배를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너무 과잉평가다. 70배를 주는 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올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그 자동차가 22개입니다. 그 중에 17개의 K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죠. 한국의 그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매년 33%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GDP를 갖다 0.3%포인트씩 올릴 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일시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은 그거는 뭐 어떤 종목이라도 매번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1분기 실적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을 갖다가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